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요기 베라 선수가 남긴 말이기도 한데요. 극적인 역전승을 바라는 마음에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할 때 많이 표현이 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코로나19를 일컫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는 점점 줄고 있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또 문제가 코로나 완치 후에도 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맞습니다. 이른바 롱 코비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롱 코비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많은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어떻게 경계하고 극복하고 또 예방해 나가야 되는지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분입니다. 네. 감염내과 권기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1월이었죠.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벌써 횟수로는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구하느라 거의 뭐 마스크 대란 줄 사태도 엄청 섰죠. 있었고요. 네. 또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을까 여러모로 또 공포도 느꼈고요. 맞아요. 예. 뭐 아이들 뭐 학교 못 갔죠. 뭐 회사 맞아요. 못 가서 화상회의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때 아닌 통금도 경험할 수 있었던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는 1차 대유행 때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정말 공포, 혼란, 그 위기 속에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의료진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지금까지 그 상황 쭉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구에서 첫 환자가 이제 발생한 게 2020년 2월 18일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짜인데요. 우리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게 2월 22일입니다. 네. 편의점 직원이었는데 접촉자가 200명이 넘어서 저희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고 검사를 대량으로 빨리 해야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2월 23일 다음 날 우리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그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명이 넘는 접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2차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행 초기부터 이제 우리는 마스크 착용이 이 유행 전파를 차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구 지역이 유행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데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아주 잘 착용해 주신 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병상이 부족해서 각 병원들이 긴급하게 일반 음압 중환자실, 뭐 중환자실 이렇게 병상 개조를 해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고 조금 잠잠해지고 난다 싶었는데 다시 델타 변이 유행이 되면서 이제 중증도가 높아져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요양병원 같은데 이제 집단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제 중증도를 많이 이제 낮춰주고 유행도 좀 낮춰줬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오면서 네. 이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게 되었고 현재 거의 한 1,800만 정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가까이 감염이 되면서 이렇게 백신에 의한 면역을 가지고 있으신 분, 감염이 되고 나서 면역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주 많은 다수를 차지하면서 현재는 집단 면역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이 아주 많이 이제 감소하고 지금 이제 안정기에 있는 상태인데 네. 근데 이 집단 면역의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또 다른 변이로 그렇죠. 이렇게 변이가 되면은 이 면역을 또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쯤에 다시 유행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슴 덜컥한 그런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요. 국내 일부 전문가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때쯤이 되지 않을까. 한국 말이죠. 그런 예상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백신을 여러 차례 접종을 하고 또 뭐 델타에 걸리기도 하고 오미크론에 걸려서 항체를 여러 가지를 이미 어느 수준 이상의 항체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제법 되실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변이가 다시 나올 거긴 하지만
과거처럼 처음 생겼을 때처럼 이 면역을 100% 피해가는 식의 변이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또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면역은 갖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 유행처럼 아주 대량으로 막 너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기 힘들 정도의 유행이 다시 온다는 건 생각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아마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백신을 할 겁니다. 예방접종을. 그러면 이제 엔데믹이라는 거는 풍토병으로 이제 지역의 국지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우리의 또 대응이 혹은 예방접종의 수준이 변이의 정도가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유행이 오는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를 두고 이거 참 교묘하고 교활한 바이러스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네.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이름도 그렇죠. 바꿔가면서 참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붙었는데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침투가 되고 또 단계별로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한 2주, 이틀, 빠르면 2일, 길면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바이러스의 그래프를 보면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아주 많고 증상이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증상이 약한데 바이러스 양은 많으니까 환자분들이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가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감기처럼 상기도 감염, 가벼운 경증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일주일 정도 격리 해제해도 대부분 문제가 이제 없죠. 그렇지만 일부의 환자에서 이제 중등증으로 보통 일주일 지나서 이행을 합니다. 그러면 격리는 끝났지만 폐렴이 이제 생기기 그렇죠. 시작하는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몸에서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조금 과하게 나타나서 폐렴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더 많이 진행을 하면 이제 산소가 필요할 정도로 이제 중증으로 진행하고 더 많이 진행하면 입원해서 중환자실 치료하게 되고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처음 바이러스가 들어오고부터 1주, 2주, 혹은 3주, 한 달 이렇게까지 이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시기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무증상 단계, 아무 장이 걸린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단계죠. 이런 환자분도 많습니다. 한 20, 30% 정도. 20, 30%는 네, 보시나요? 제법 됩니다. 그리고 경증인 경우가 무증상이 또 많으니까 문제는 이분들은 그냥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퍼뜨리기 좋은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경증이 이제 감기입니다. 상기도 감염. 좀 전에 말씀드린 일주일 정도 하고 그냥 끝나는. 근데 이때 이제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바이러스 전파도 잘 일어나고 바이러스 분리도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는 이 시점에 항바이러스제가 투여가 되어야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바이러스 양은 거의 배출은 되지 않은데 몸에서 면역이 이제 과하게 발현이 되면서 폐렴 중증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는 사실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받더라도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가 이제 중등증입니다. 폐렴 단계. 이 단계에도 항바이러스제 투여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호흡곤란이 오고 산소 치료를 해야 되는 중증의 단계로 가게 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역이 과하게 발현되어서 중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면역을 조절하는 약제, 이제 다른 종류의 약제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면역 조절제를 투여를 하더라도 효과가 앞단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차단시키는 것보다 효과가 못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기에 진단이 되거나 증상이 발현했을 때 일찍 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게 이 전체 중증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 항바이러스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아이도 어릴 때 폐렴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도 항바이러스 쓰는 거 상당히 조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항바이러스 많이 사용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건 부작용은 전혀 없나요? 이제 심각한 부작용은 없고요. 항바이러스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한 3가지 정도 나와 있고 2가지는 먹는 약이고 1가지는 주사약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약은 다른 약제 복용하고 있을 때 투여하면 안 되는 이런 약물 상호작용이 좀 심한 약이 있고, 또 어떤 약은 임신했을 때 혹은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 투여하면 곤란한 약이 있고, 네. 또 어떤 약은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좋지 않을 때 투여하면 좀 곤란한 약이 있긴 한데요. 이 투여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짧으면 3일. 길면 5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여하기 전에 저희가 문진을 하고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또 필요하면 혈액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하고 이 해당이 될 때 투여를 네.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대부분은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이제 60세 이상의 아주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거나 특별히 어떤 당뇨나 다른 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항바이러스제가 사실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임상 시험을 했는데 이 필요 없는 분들은 항바이러스제를 드시거나 드시지 않거나 이 별로 치료 결과에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해당이 될 때 투여를 받으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문진도 하고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 이 너무 걱정하실 정도의 부작용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동안 정말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 병원에 찾아가고 뭔가 이 치료를 받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때, 그래서 비상상비약으로 감기약이라도 많이 사다 놔야 된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감기약도 구하기가 힘들 때였어요. 이럴 때는 비타민 D라도 먹으면 좀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인가요?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는 환자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 이런 정도의 연구들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명확하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비타민 D가 결핍이 좀 수치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비타민 D 결핍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증으로 진행한 건지, 또 그러면 결핍이 있는 환자한테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줬을 때 중증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차단하는지, 중증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아주 일관된 연구 결과 혹은 일관되게 이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치료 지침에 포함이 되는데, 비타민 D 치료는 아직 공식적으로 치료 지침에까지 포함될 정도의 그 연구 결과는 아직은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교수님이 그동안 진료했던 환자들 중에 가장 가장 많았던 증상은 어떤 증상입니까? 발열입니까? 인후통입니까? 오미크론은 인후통이 가장 심합니다. 아. 오미크론은 인후통이 가장 심합니다. 델타에 비해서 확실하게 인후통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그 증상들도 조금 더 짚어볼까요? 예. 네, 이 1차적으로는 호흡기 증상입니다. 콧물, 코막힘이나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이런 증상이 1차적이지만 이 코로나는 특징이 전신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신경계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부분에 영향을 줘서 후각소실이나 미각소실, 두통도 좀 심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장에도 영향을 줘서 구역구토, 설사,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조금 전신적으로 증상이 오면 근육통이나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는 상기도에 네.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증상이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조금 더 진행하면 호흡곤란, 폐렴이 와서 호흡곤란까지 가는 거고, 좀 더 진행하면 이제 전신 증상으로 몸살이나 이제 근육통이 아주 심하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잠복기는 2일에서 이제 14일까지가 되겠고요. 또 이제 이 바이러스는 온몸으로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의 환자를 사실 거의 다 진료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염이 네. 있었던 환자도 있었고요. 색전증이 있었던 환자도 있었고, 간효소 수치 상승된 환자도 있었고,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진 환자도 있었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는 환자도 있었고요. 심근경색이 온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풍이 오거나 이런 환자도 있었고, 당뇨는 사실 원래 당뇨가 약간 있던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당뇨가 더 많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고요. 소화기계 증상은 드물지 않습니다. 설사를 하시는 분들, 이게 바이러스 질환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소화기계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환자는 감기로 몸살 감기 정도로 해서 가볍게 끝나지만,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전신에 아주 많은 다양한 장기들의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이래서 네. 이제 이게 장기간
롱 코비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경증인 경우 대부분 감기처럼 앓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이제 경증인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기는 맞아요.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오미크론에서도 이게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 위험이 있는 환자들도 그래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오미크론에서도 요양병원에 계시는 초고령 환자분들, 80세 넘으시거나 혹은 다른 기저질환이 아주 많이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병을 많이 앓고 계시고 다양한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망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양병원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발병할 수 있고 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백신 접종도 아주 많이 신경을 썼고 면회도 거의 다 막 차단하고 종사하시는 분들 일주일마다 검사해서 괜찮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이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대해서 특히 더 강력한 방역 정책을 썼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약속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롱 코비드, 코비드 후유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만큼이나 이 롱 코비드, 코로나 후유증이 그만큼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위험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롱 코비드로 위험한 분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주 중증의 코로나를 앓으셨던 분들, 뭐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하시고 중환자실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은 롱코비드로 잘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각한 롱코비드로 이어지는 것은 드뭅니다. 이제 예. 정의를 살펴보시면 코로나 증상 발현일로부터 12주 이후까지 발생하는 경우를 롱코비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 4개월 지나서 새로운 증상이 생겼는데 그게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 네. 그건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코로나를 앓고 나서 3개월 안에 어떤 증상이 발병을 해서 그게 2개월 이상까지 네. 지속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다른 대체 질환으로 진단으로 설명될 수 없는 증상. 아직 이 롱코비드의 정의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긴 했지만 이게 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유럽에서는 또 이런 정의, 미국에서는 미국 CDC는 또 다른 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아직은 조금 혼란스러운 시점에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롱코비드의 증상 자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호흡기 증상 이외에 전신의 장기에 다 침범을 하다가 보니 롱코비드는 사실 어떤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게 롱코비드라고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아니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 앞서 12주 이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략 한 3개월 정도로 네, 네. 보는데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한 4개월 후에 또 생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코비드와 상관이 있다 없다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코비드와 직접 상관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아주 초고령 환자분이시거나 평소에 중증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가벼운 자기 이 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시던 분들이 네. 주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그렇죠.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와상 상태로 이렇게 지내신다거나 네. 계속 이러다 보면 이제 폐렴이 온다거나 네. 여러 감염이 온다거나 이제 다른 중증 감염이 와서 이제 사망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들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경우를 다 이제 코로나와 연관 짓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롱코비드에서는 12주 안에 어떤 증상이 생겨서 이게 2달 이상까지 지속이 되고 다른 질환으로 이게 설명할 수 없다면 롱코비드라고 보자라고 네. 전문가들이 어떤 합의 내지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를 보면 한 달 지나면 대략 13.3%, 3개월이 지나면 2.5%, 중증 환자는 6개월이 지나도 30%입니다. 제가 네. 좀 전에 중증 환자에서 더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연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서 많게는 40%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아주 증상이 다양한데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처음부터 있었던 증상이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요. 뭐 몇 달, 몇 개월, 몇 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증이나 심각한 경우에 더 잘 생기고 그렇다고 가볍게 앓고 지나갔다고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네. 드물긴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하지 않은 환자가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롱코비드에 이완할 확률이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제일 저희가 힘든 건 특정 검사로 해서 이 검사의 양성이면 롱코비드입니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의료진도 좀 힘들고 환자도 좀 힘든 경우고요. 모든 환자가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마다 또 다 다릅니다. 증상이나 기간이. 그렇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됩니다. 1년쯤 지나면 대부분 괜찮아지는 걸로 이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폐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산소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런 종류의 롱코비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를 보시면 치매나 심부전 또는 기분장애, 이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거죠. 탈모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고 2개월째에 제일 많아서 1년 정도 지나면 좀 없어지더라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이런 정신신경 증상, 집중력 장애라든지 인지기능 장애, 불면, 피로, 불안 이런 것들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그런 환자들이 특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 이제 저하되는데요. 이제 이게 저희가 연구에서 경북대병원에서 이렇게 시행한 연구인데요. 네. 운동 능력이나 자기 관리, 일상적인 활동, 통증, 불편감, 우울, 불안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1년 후쯤에 어느 정도 어떤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울, 불안이 이렇게 없어지는 환자들이 한 60% 정도인데 나머지 환자분들은 우울, 불안이 상당히 오랫동안 네.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3년 동안 진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료진 분들은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끝나진 않았지만 진짜 살면서 몰라야 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코비드 이런 말 사실 모르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데 모든 검색어에 보면은 코로나19, 코비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색어 1위 하는데 최근 들어서로 보니까 또 롱코비드 후유증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 후유증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롱코비드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약간 조금 무식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언제 끝납니까? 팬데믹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도 접종하셨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코로나에 걸리고 난 다음에 방어 면역을 획득한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집단 면역의 강도나 네. 세기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새로운 변종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또 생길 겁니다. 또 다른 변종이 나오면 이 면역을 이제 피해가는 거죠. 그런 시점이 아마 올 가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까지처럼 다시 또 막 팬데믹이 생긴다기보다는 산발적으로 또 이렇게 조금 더 환자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시작은 했지만 좀 더 이제 광범위한 4차 접종, 백신 접종을 하게 되고 하면 이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항체를 이제 몸에 다 가지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네. 그러면 이 변이가 사실 이렇게 변이가 되든 저렇게 변이가 되든 과거와 같은 팬데믹은 그렇게 심한 유행은 이제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은 백신 접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감기 몸살처럼 계절성 네. 질환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희망은 있는 거죠? 네, 백신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백신들이 이제 나오고 네. 그 한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코로나를 대비한 또 백신도 향후에는 개발이 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신 저 백신 여러 가지 백신을 맞다 보면 항체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항체를 가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풍토병처럼 이렇게 산발적으로 철따라 혹은 뭐 어느 시점에 이렇게 조금씩 산발적인 유행이 생기는 풍토병화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 관심은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치료 중인 분도 계시겠고 치료가 끝난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은
이후에 나타나는 내 몸에 또 다른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후유증에 대한 낭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낭설이 뭐냐면요. 코로나 감염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열도 내리고 검사를 해봐도 이제 코로나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 한데 후유증이란 것은 몸속 깊숙이 남아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남아있는 걔네들이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게 후유증입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대부분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도 많고 바이러스가 복제도 많이 돼갖고 네. 초기에 전파를 많이 일으키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바이러스 복제는 끝나고 바이러스 배출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나 뭐 또 이식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아주 심각한 면역 계통의 질환이 있는 특수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한 달 넘어 두 달, 석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성화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 후유증과 그 코로나가 뭐 몸속에 남아있다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고. 네, 그걸 지금 현재 뭐 연구가 완벽하진 않지만 네. 일반적으로 코로나를 네네. 앓고 난 다음에 롱코비드하고는 연관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낭설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네, 일단은 두 번째 낭설이 있습니다. 보통 면역 체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스스로 몸이 오히려 공격형으로 바뀌어간다는 네네. 거 있던데 자기 반응, 자기 면역 반응 이걸로 인해서 후유증이 나타난다. 이건 맞죠? 그 부분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자체가 이제 중증으로 네. 중환자실에 가시거나 이렇게 중증 코로나로 진행하는 경우는 네. 바이러스 자체가 몸을 많이 파괴시켜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네네. 몸에 있는 면역이 과하게 발현을 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폐나 심장이나 뇌나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데를 공격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중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롱코비드도 코로나 후유증도 이제 그렇게 경험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롱코비드로 많이 이제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에 대한 부분은 네,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면역 체계 문제가 있다는 거는 사실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쉽게 난치병이고 불치병이고 이런 것들을 분류해 버리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코로나19 후유증도 잠깐 그런 부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어떤 특정 검사법으로 해서 이 검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코로나다, 롱코비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치료제를 쓰면 롱코비드가 치료가 된다. 이것도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롱코비드 자체가 아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어떤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네. 환자의 막 특수한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건 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실에 가서 막 폐가 다 망가질 정도의 심각한 코로나를 앓은 네네네. 분들은 그럴 수 있긴 한데 나머지 분들은 불편하고 좀 힘들어서 삶의 질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자생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도움에 의해서 대부분 회복하시는 걸로 대체되거나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네, 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시간이 좀 해결이 오래 걸리면 한 1년 정도까지도. 세 번째 낭설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소문이 네, 있어가지고 그 우리 보통 미세혈전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걸 말하는 아, 거예요. 네네. 이렇게 막히는 거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네네. 혈류가 돌지 않고 이제 막히는 걸 혈관이 말하는 막히는 거죠. 걸 얘기하는 코로나19를 경험한 분들이 미세혈전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나 네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건 맞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많이 높진 않지만 네. 코로나에 안 걸리신 분보다는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혈전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요.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네네.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코로나 말고 네. 중증으로 진행하신 혹은 중환자실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서 저희가 일부 치료제 중에는 이제 중증 코로나 치료 중에는 네네. 그 혈전을 녹이는 항응고제라든지 이제 이런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혈전의 위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뭐 무증상도 많고 또 경증이 사실 가장 많거든요. 네. 그리고 별거 아니게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 혈전을 막 걱정한다든가. 걱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 후유증 이 롱코비드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당뇨도 생길 수가 네네네. 있고 고혈압도 생길 수가 있고 어느 시점에 네. 어떤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 그게 전부 코로나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이 검진 자체나 검사 자체를 안 하게 되면 이 롱코비드가 아니고 혹시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관성을 찾아보는 그렇죠. 거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앓으신 병이기 네네. 때문에 코로나가 네. 그분들한테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이 다 코로나하고 연관된 롱코비드라고 잘못 오인을 하게 되면 우연히 그때쯤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병을 했다, 당뇨가 생겼다, 고혈압이 생겼다, 코로나 이전에 없던 질환이 생겼는데 네. 이 부분을 간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으시면 네. 한 번 정도는 이제 진료를 받아서 네. 이게 다른 혹시 어떤 병이 새로 생긴 건 아닌지 네. 아니면 딴 게 아니라면 이제 롱코비드로 생각을 해서 어느 시점에는 좋아지지만 어차피 필요한 치료를 좀 받으시면서 네.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롱 코비드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앞서서 그 롱 코비드 발생 빈도 한 40% 정도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좀 잘 발생하는 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고위험군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이렇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중증 이상의 코로나를 앓은 경우, 특히 폐기능이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1년이 지나도 폐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중환자 치료를 받거나 하셨던 분들, 이게 중환자 치료하고 마찬가지고요. 기저질환, 이렇게 다른 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원래 갖고 계신 병이 조금 악화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으시고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가 중증으로 또 잘 진행하기 때문에 롱코비드가 조금 더 잘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또 중증으로 잘 진행하니까 롱코비드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전신적인 증상이 전신적인 질환으로 특히 많이 좀 있으셨던 분들, 이제 다기관 여러 기관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이 특히 또 롱코비드 잘 생기고 이제 여성인 경우는 앞에서 제가 우울이나 불안 네. 이런 부분들이 롱코비드의 큰 좀 우울증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여성에서 원래 일반 인구에서도 여성에서 우울이나 불안이 이제 남성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향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이 됐었을 때는 아이들, 10대 이하의 아이들도 꽤나 그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도 후유증 많이 걱정해야 될까요? 현재까지는 소아나 청소년들한테 이게 성인만큼 그런 정도의 롱코비드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일부 환자에서 코로나를 다 앓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떤 면역 계통의 질환처럼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열이 나고 그 가와사키 병 비슷한 종류의 그런 질환들이 좀 소수의 환자에서 네. 발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그럴 수 있어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코로나 증상을 얘기하신 걸 계속 듣고 있자면 코로나 후유증 또한 모든 게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렇게 연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증상별로 예. 이렇게 빈도를 보시면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전신 질환이면서도 호흡기 질환이니까 예. 호흡 곤란이 빈도가 좀 많겠죠. 호흡 그리고 곤란. 피로 나 이런 증상들이 좀 많고 또 제가 이제 신경정신계통의 그런 증상들이 롱코비드에 흔합니다. 미각, 후각 소실, 인지장애, 수면장애. 그러고는 이제 어떤 통증, 관절 근육통.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는 롱코비드의 좀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증상인 발열, 피로, 두통, 흉통도 이게 시간이 1년 정도 지나면 빈도가 전체적으로는 빈도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피로는 좀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예. 다른 증상들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통증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호흡곤란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지만 중증인 경우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네, 주위에 코로나를 앓고 나서요. 입맛을 잃었다는 분도 있고 한편에서는 미각을 소실했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우울해졌다는 분도 계신데 이걸 다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미각을 소실했다는 부분은 환자분들이 기운이 없고 이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예. 음식을 먹어도 식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좀 뭐를 먹어도 맛이 없다.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아플 때 좀 음식 맛이 떨어지는 이거하고 예. 코로나 때문에 미각이 소실되는 분들은 자세히 물어보면 음식을 먹으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 매운 자극만 있어요. 아예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좀 이상하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 전신 상태가 아주 괜찮은 상태에서도 음식을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맛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이렇게 향기가 좋은 그런 음식이 나오는데 혹은 꽃향기 있는데 전혀 이렇게 냄새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몸이 안 좋아서 입맛이 없다는 거하고 이 코로나에 걸려서 후각이 소실됐다, 미각이 소실됐다. 이 부분은 실제로 그 미각과 후각 자체가 소실되는.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본인이 경험해도 알 수 있고요. 주변에 누가 그런 경험을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후각 소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20년 초기에 생활치료센터에 가야 될지 그때 막 병실이 부족해서 환자분들이 집에 그냥 계시다가 그렇죠.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대구시 의사회에서 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각 모든 환자한테 전화를 해서 환자분들께 중증도를 파악을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보낼지 병원으로 가야 될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대구시 의사회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이상하게 환자분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그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이후에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 냄새를 맡는 신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줘서 이 후각 자체가 소실되는 거고 미각도 소실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예. 그런데 병실에서 이제 더 힘들어 하시고 좀 더 우울하게 하는 네.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되찾는 데는 길게는 1년씩도 걸리나 봐요. 일부에서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연구로 근데 실제 객관적인 연구로 이 부분의 후각이나 미각을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해보면 본인이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경향이 있고 대부분은 한두 달 안에 대부분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정신신경 증상이나 지금 피부 증상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부에서 피부 발진 같은 게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다가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알레르기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피부 발진 같은 게 좀 생기기도 하고요. 네. 혹은 가슴 두근거림이나 이런 신경계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전신적으로 무력감도 좀 오래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초신경에 영향을 줘서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든지 이렇게 전기 통하는 느낌, 이런 신경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불안이나 설사복통 소화불량,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에 좀 불규칙해진다거나 변화가 온다거나 이런 코로나 자체가 전신적으로 아주 다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일부가 오래 지속이 돼서 롱코비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그 증상 말씀해 주시면서 그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경우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큰 요인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치료로서 가능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좀 우울하거나 불안했다가 또 일시적으로 혹시 다시 걸리면 네네. 어떡하나 이런 불안들이 맞아요. 있으신데 예. 외래를 오셔서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백신을 하시면 괜찮다. 뭐 이렇게 좀 가벼운 상담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회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 이전부터 약간의 불안이나 우울을 조금 갖고 계셨던 분들, 특히 이 코로나가 심각하게 유행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발열 체크를 아주 많이 네. 하게 네.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원래부터 조금 불안 증상이나 우울 증상이나 또는 강박 증상이 좀 있으셨던 분들이 코로나를 앓고 나거나 혹은 코로나를 주변에 누가 코로나를 앓았다고 하면 자기도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번 자꾸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본인을 힘들게 한다면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삼켜버린 3년의 시간.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코로나 후유증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일상을 위협하는 롱 코비드.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코로나 후유증으로는 그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우울증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후유증 좀 오래 앓는 분들이 그 뇌에 얼음이 좀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후유증을 치료하는 클리닉도 생긴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롱 코비드란 한마디로 코로나 후유증이란 뜻으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코로나를 앓고 난 뒤 기침이나 가슴 통증 등이 최소 2개월 이상 나타나는 증상을 롱 코비드로 정의하고 있다. 완치 이후에도 맛을 못 느껴가지고 먹을 때도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특별한 건 없는데 콧물이 자주 나서 불편했어요. 가래가 계속 끼고 체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편두통이 자주 와서 좀 불편했었어요.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 롱 코비드. 다양한 변이와 빠른 전파력으로 새로운 대유행이 반복되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후유증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환자들. 이에 관한 연구와 명확한 치료법을 세우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코로나만큼이나 예방과 또 관리가 중요한 롱 코비드 이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완치가 돼도 몸 안에 다양한 증상을 또 남기는 만큼 네.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롱 코비드의 정의 중에서 다른 질환이 아니어야 한다. 다른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이제 롱 코비드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증상이 딴 병이 새로 생긴 건 아닌지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롱 코비드라고 보게 되면 저희들이 또 중요한 다른 질환을 놓칠 수 있게 네.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게 어려운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의 증상 자체, 롱 코비드의 증상이 전신으로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경계의 질환이 혹시 다시 생긴 건 아닌지, 심장 질환이 다시 생긴 건 아닌지, 혹은 근골격계나 관절 같은데 류마티스 질환이나 이런 게 다시 생긴 건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또 폐에 어떤 병이 없던 병이 다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주 많은 인구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네. 평소에 원래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 그게 이제 롱 코비드의 증상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새로운 건강 문제라고 네, 지금 네. 일컫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롱 코비드인지 새로운 건강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코로나 후유증은 다른 그 대체 진단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거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과를 먼저 좀 찾아가 봐야 될지 예.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뭐 환자분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힘드시면 예. 뭐 감염내과 오셔도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정 검사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검사에서 어떤 검사 소견이 있을 때 롱코비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액 질환에 대한 검사, 간이나 콩팥 기능에도 이상을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이게 이제 염증, 폐 염증이나 이런 게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염증 반응 검사, 무력감이나
이렇게 축 처지는 증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검사 또는 어떤 경우는 비타민 부족 검사,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이 또 코로나 후유증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을 감별하는 항체 검사, 그리고 이제 피부에 어떤 출혈이나 이런 게 생기면 또 이제 혈액 응고 장애, 또 혈전증 이런 게 있을 때 응고장애 검사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을 이제 또 심장과 폐를 봐야 되니까 심전도와 흉부 X선 촬영하는 검사, 중환자까지 이제 좀 중환자 치료까지 받았던 환자분들은 폐기능 저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외에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신경학적인 신체적인 증상이 있다면 그런 신경전도 검사라든지 이제 말초신경 장애에 대한 이런 검사도 하게 되고, 환자분의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문으로 해서 평가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는 뭐 우울이 현재 이 환자분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우울의 정도를 평가하는, 불안의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설문 검사, 이런 검사들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롱코비드의 치료를 살펴보시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치료법으로, 표준 치료법으로 어떤 이 롱코비드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에 대한 여러 과 간의 다학제적인 협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또 이제 환자의 개별적으로 환자의 증상과 어려움에 맞춰서 개별적인 치료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시점에 이 치료만 하면 이 증상은 바로 끝난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그러니까요. 어려워서 예. 특히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좀 많이 우울하거나 이런 게 주로 문제가 된다면 항우울제를 복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좀 덜 이렇게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그리고 기침이 좀 문제가 되면 이제 기침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이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좀 초점을 둬야 되고요. 적절한 영양 섭취는 이렇게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다고 해서 더 이렇게 환자분이 식사나 영양 섭취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롱코비드가 더 이제 길어지거나 환자분이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조금 힘들더라도 가볍고 적절한 운동과 활동을 하는 게 회복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재활학과에서 뭐 운동요법이나 이제 호흡곤란이 너무 심한 경우는 호흡 재활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 환자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좀 우울이나 불안이 많이 심하신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아니면 심리상담사에 의해서 심리적인 지지까지도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는 이게 면역 때문에 온 것 같기는 한데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피부과에서만 해결이 되는, 겉에서 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네. 뭐 이렇게 알레르기 내과를 가셔도 될 것 같고 피부과를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하고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걸 말씀은 쉽게 하십니다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나았다는 걸 어느 기준으로 나았다고 삼아야 될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많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래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설명만 좀 이렇게 경과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환자분에게 차분히 설명해드리고 환자분 증상을 들어봐드리고 그게 환자분의 어떤 생명에까지 지장이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환자분이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셔서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롱코비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걱정되는 거는 혹시 이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내가 지금 이 롱코비드가 있는데 빨리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롱코비드의 아주 심각한 부분은 실제로 병원에 와서 어떤 폐기능 검사나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정도까지 되신 분들은 극소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네.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주변의 분들의 지지 그리고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진료를 받아서 가벼운 검사를 한 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안심,
그리고 향후에 좋아질 거라는 우리가 연구 결과 기대 예. 이런 부분으로 회복되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이시니까요. 혹시 많이 걱정이 되시더라도 한 번 정도 진료를 받아보시고 큰 이상이 발견되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년이 지났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 코로나19와의 전쟁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코로나19 후유증, 롱 코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가족들이 다 코로나를 걸렸대요. 네. 다 걸렸는데 본인 혼자만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슈퍼 면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방심하기도 하던데 진짜인가요? 슈퍼 면역자인가요? 그런 분들? 뭐 슈퍼 면역자라는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면역 반응도 그러고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를 할 때 네. 수용체라는 걸 이렇게 타고 세포 내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수용체 모양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 이게 이제 유전적인 거하고도 관계가 있고 네.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조금 싫어하는 네. 이제 그 안 맞는 거죠, 합이 네네. 바이러스하고. 이제 그런 경우는 걸릴 확률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중증으로 진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네네네. 않고 이 부분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것도 유전적으로 바이러스와 면역 체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괜찮고 어떤 분들은 좀 심하고 이게 또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항체가 아주 높게 형성이 네. 되는 항체가 있으시고 같은 주사를 맞아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항체 반응이 좀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속으로 침투하기 좋은 수용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궁합이 안 맞아야 되네요. 그럼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슈퍼 면역자라는 말은 사실 좀 어폐가 있는 모양입니다. 맞죠? 의학적으로 쉽게 사용하는 말은 용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표현에 따라서 이게 항체가 좀 아주 잘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곳을 다니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곳곳에서 검사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면은 계속 뭐 걸리지 않았대요. 네네. 그래서 최근 2주 전에도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걸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한 번도 안 걸린 건지, 진짜 저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는지, 이거 어떻게 한번 판단해야 될까요? 외국에는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검사를 처음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서 자세하게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네. 여기 가도 검사하고 저기 가도 검사하고 그렇죠, 그렇죠. 병원을 뭐 입원하려면 또 검사하고 뭐 이렇게 열 체크 계속 해야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사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네.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걸렸지만 또 3분의 2는 걸리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백신도 우리나라가 3차 백신까지 합친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걸렸다기보다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면역을 형성하신 분들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관리 시스템이나 이제 의료진 활동이나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냥 지나친 것보다는 안 걸렸을 확률이 더 네, 높을 수가 그게 있다 훨씬 이렇게 더 보시는군요. 높겠다, 이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이 이제 최근에 좀 시작됐어요. 네. 고령층 가운데는 이제 특히나 많은 분들이 접종을 잘 하시더라고요.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코로나19 자체도 좀 막아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겠지만은 후유증도 완화되거나 좀 예방되거나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요? 코로나 백신은 1차적인 목표는 감염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1차적인 목표이긴 네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코로나 백신들이 그 예방의 효과가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네. 대신 중증으로 진행하는 데는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롱코비드는 중증 코로나를 앓으신 분들한테 훨씬 더 롱코비드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 진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백신의 효과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충분히 그 롱코비드로 될 수 있는 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19의 전쟁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한 동물이 있습니다. 원숭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요즘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는데 뭡니까? 원숭이만 걸리는 겁니까 이게? 그건 아니고 이제 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 그래서 이제 짐승도 걸리지만 사람한테도 같이 좀 전염이 되어서 네. 같이 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쉽게 아는 병하고 가장 비슷한 병은 수두하고 이제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 네네. 수포 형태로 네. 이렇게 생기면서 열이 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임파선이 좀 많이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제 낫는 그런 질환인데 수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치사율이 조금 더 높고 아, 그래요? 예, 조금 더 높고 이제 그런 형태의 질환인데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많은 환자들에게 쉽게 퍼지고 이제 이런 병은 원래 아닙니다.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병이고 또 이게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이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보면 표가 이렇게 확 나잖아요. 코로나는 무섭던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봐서 이분이 지금 코로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알기가 네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렇게 치료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치료제가 있기는 한데 이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은 아닙니다. 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해야 된다든지 또 뭐 어떤 약은 국내에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생각할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병의 원래 이 병의 특성으로 봤을 때 뭐 코로나처럼 광범위하게 아주 많이 퍼져서 문제가 될 거다. 뭐 소위 코로나처럼 팬데믹이 온다. 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롱코비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유증 최소화하고요. 또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예. 감염되지 않는 것인데 네. 이게 뭐 3명 중에 1명이 감염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는 감염이 되더라도 그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상황에 맞춰서 증상이 가볍고 젊은 분이고 평소에 건강하신 분이면 그냥 거기에 맞게 대증적인 치료를 하고 지켜보시면 되고요. 고위험군이고 연세가 많으시고 다른 질환이 있으셔서 빨리 항바이러스제를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신 분이면 빨리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지금 어디서나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처방받아서 투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이 어떻게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차단하는 데는 아직까지 백신만큼 효과가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시기가 되었을 때 백신 접종을 해서 방어력을 획득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롱코비드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예방법 걸리지 않는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요즘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지키자고요. 네, 롱코비드에서 오늘 유익한 정보 주신 분은요. 감염내과의 권기태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가족 감염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에 보면 같이 사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입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3대가 입원해 계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고위험군이신 분이 있고 또 가족 중에 백신을 또 안 맞으신 분이 있다거나 이러면 한 방에 이렇게 같이 있다가 그 중에 일부 가족이 나빠지면 그분이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퇴원을 같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 엄마하고 애들은 같이 퇴원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병원에 계속 남아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할머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좋아져서 회복을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바로 화장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장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죄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 가족들에게는 아마 굉장한 그 슬픔, 트라우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이게 참 슬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병이라는 게 참 제가 이제 그런 가족들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